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절 아침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가 오늘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정부 공식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려 반쪽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광복회와 59개 독립운동단체는 역사관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기념관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오늘 오전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 기념관에서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일 역사관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독립기념관을 규탄하며 방문해 인선 과정을 따져 묻고 사퇴를 촉구했는데 김 관장은 그러나 사퇴할 이유가 없다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을 직접 찾았습니다. 친일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관장 인선 과정과 관련 회의록을 보며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기념관 측이 열람을 거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무슨 이유에선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인선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고요. 세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왜곡과 굴욕 외교를 일삼는다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장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쯤 되면 친일 매국 정권 아닙니까? 이쯤 되면 역사 쿠데타를 획책하는 반민족 정권 아닙니까? 민주당은 광복절 당일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는 대신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하고 역사관 공세에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김형석 관장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직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친일 임명사전 재검증 등 과거 저서에서 밝혔던 생각은 학자적 소신이라며 굽히지 않으면서도 관장으로서의 입장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절대 사퇴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당신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도 그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보다 못지않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친일 공세를 하고 있다며 갈라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광복회가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는 건국절 제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축식이 통합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 통합과 경축의 장을 국론 분열과 반목의 무대로 변질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권은 특히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 관장을 향해 과도한 비난을 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을 일본 극우의 기쁨조라고 표현하면서 야권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용산에 밀정이 있다 어쩌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 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면서 통합의 광복절마저 정부 여당 따로, 광복회 따로, 야당 따로의 제각각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도 역사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가 주최하는 제79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독립운동을 왜곡하고 역사를 폄훼하며 국민께서 염려하고 광복회가 불참하는 광복절 경축식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걱정과 분노에 대통령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광복절 경축식을 반쪽으로 만들어 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행사에 입법부 수장이 참석할 수 없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만나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꾼 선조들의 독립 정신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의 가치가 강조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개념의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만났습니다. 독립영웅들의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고 허석 선생의 5대 손이자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 선수 등 주요 참석자들을 직접 소개하며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선조들의 뜻을 이어 자유와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영웅들의 독립정신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로운 나라는 이번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을 30년 만에 다듬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반영한 새 통일 담론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과 3.1절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고 이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로 완성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이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북한으로도 자유를 전파해 우리나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하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할 예정으로 대통령실은 이번 경축사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해온 자유통일 구상의 완결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간성미술관의 보물들이 미디어 아트로 부활했습니다. 개막 시점도 광복절에 맞춰졌는데 훈민정음 해례본, 회원, 신윤복의 미인도 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디지털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 드리워진 천사일을 지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한 여인은 높이 4m 미디어 아트를 통해 고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주를 배경으로 한글 창제 원리를 담아냈습니다. 예원 전신 접속 등장인물들은 도원이란 가상 언덕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조선 최고 서예가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는 먹향기가 입혀집니다. 미디어 아트를 만난 간송미술관의 국보와 보물들. 시각과 청각은 기본이고 전문 조향사들이 참여해 각각의 공간에 맞는 향기까지 설계했습니다. 훈민정음을 보고서 만드신 거고 미인도가는 미인도 그림을 보고 만드시는 거고 그래서 향기를 만드는 데만 해도 한 5개월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된 것 같아요. 빛과 소리로 부활한 타는 이정의 삼청첩과 겸재정선의 금강내산을 재해석한 공간은 이번 전시의 백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 공간을 압도하는 경관. 뛰어난 자개기술을 접목한 화려함에 이르러서는 관람객의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문화보국 정신으로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았던 간송 전영필. 이번 전시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새로운 문화보국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K-팝 팬들, K-드라마 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나온 이거의 근간이 뭐지? 그럼 이 나라의 그 전통 문화는 뭘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이런 전통 문화, 그다음에 그런 문화유산들을 알고 싶게 하도록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람객의 개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이나 곳곳의 사진 스팟은 젊은 층 감성의 제격입니다. 이번 미디어 아트 전시에서 만나본 실물 원본들은 다음 달 대구 간송미술관 개관전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는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96%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와 패소가 엇갈렸는데 광복 이후 관련법 제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법무부는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습니다. 친일파 이기용 후손이 물려받은 뒤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기 남양주시 이회동 토지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월 26일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이기용 후손 상대 소송에서 정부 측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반면 이해승 손자 이우영 그랜드 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해 9월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소송의 희비가 엇갈린 건 친일 재산 귀속법 속 단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친일 재산은 취득하거나 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지만 친일 재산인지 몰랐던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경우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해승 소송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후손에게 넘어갔던 땅을 제1은행이 경매에서 사들였다가 다시 후손이 매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법원이 1960년대 토지를 매입한 제1은행은 해당 토지가 친일 재산인 걸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를 다시 국가 소유로 되돌리면 제1은행이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일파 후손이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방 뒤 다른 사람과 소유권이 오간 재산은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처음 법을 만들 때부터 안고 있던 내재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승소율은 96%에 이르지만 광복 이후 관련법 제정까지 수십 년을 허비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려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연 뒤 용산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이 밖에 다른 보수단체도 비슷한 시간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도심권의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더위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는데 올여름 열대야 기록이 관측 이래 최악으로 꼽히는 1994년 기록을 30년 만에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24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관측 사상 최고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무더웠던 1994년 여름밤. 더위를 피해 집에서 나온 가족들이 골목길에 돗자리를 펴고 과일과 부채로 잠 못 드는 밤을 견뎌냅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밤으로 기록된 1994년 여름밤 풍경을 묘사한 드라마 속 모습입니다. 1994년 여름 당시 서울에선 열대야가 역대 최고 기록인 36일을 기록했고 2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올여름, 서울은 연속 24일째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를 보이며 1994년 여름과 같은 열대야 연속 기록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가장 긴 열대야가 이어졌던 해는 지난 2018년으로 26일 동안 지속됐는데 지금 더위 추세라면 오는 16일 역대 1위 기록도 갈아치울 걸로 보입니다. 올여름 서울 열대야 총 일수도 현재 27일로 앞으로 열대야가 9일 더 발생한다면 이마저도 역대 1위가 됩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주말을 지나 절기 처서가 있는 다음 주까지 10일 이상 더 지속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오는 20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강수에 의해서 약간의 기온 하강이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중기예보 측면에서 보더라도 폭염은 당분간은 이어지는 사항이다. 그리고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으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대야도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낮의 폭염도 비상입니다. 말복을 하루 앞둔 그제 서울 낮 기온은 8월 기준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어제 여주 정동면에선 기온이 또다시 40도에 육박하는 등 더위가 꺾일 시기에 이례적인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었던 폭염일은 전국 평균 16.1일로 평년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그야말로 개학을 앞두고 비상입니다. 교육당국은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낮은 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달 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과 방학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최근 코로나19 아동 환자 수까지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아동 환자는 지난달 넷째 주보다 이번 달 첫째 주 179%, 2.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에서 54명이던 아동 환자는 301명까지 급증했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200% 넘게, 호남권 137.1%, 영남권에선 80.3%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아동 환자가 대부분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들이라 계약하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동병원들도 지금 환자가 좀 많아서 병실들이 다 거의 없는 상태고 서로 병실 찾아서 다 의사들끼리 주고받고 하고 난리인데 이게 준비를 좀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학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을 독감 등 다른 감염병처럼 의료진 소견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격리 의무가 없어져 상태가 호전된 뒤 24시간 이후 학교에 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아직 긴급한 조치를 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감염병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인 4급을 유지하고 있어 과거보다는 낮은 강도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4등급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정규 수업과 넓은 학교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정 갈등 속에 의료 체계가 코로나19 재유행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당국이 구체적인 주의사항이나 행동 지침을 미리 마련해 사회적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청라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아파트 바로 맞은편 단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규혜 기자입니다. 건물 앞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 복도 곳곳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30대 여성 A씨가 지인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오후 2시 10분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배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최초 도착은 14시 18분이고요. 병원 수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요즘은 선정을 하지 않으면 거부를 당하기 때문에.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 앞유리가 검게 그을린 채 깨져 있고 주차장 안에는 뿌연 연기가 보입니다.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불이 난 건 저녁 7시 50분쯤. 지난 1일 벤츠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단지로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 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과 소방은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차량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도로가에선 경찰관들이 오토바이들을 꼼꼼히 살핍니다. 경찰이 불법 개조 이력 확인에 나서자 항의하는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판단하시나요? 전산에 정품 인정이 된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경찰은 광복절을 맞아 서울 일대 폭주족 특별 단속에 나섰지만 난폭 운전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고 불법 개조만 9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광복절 당일까지 경찰관 총 396명과 장비 201대를 동원해 서울 시내에서 순찰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A씨 차량은 폭 5m 카페를 완전히 관통한 뒤 반대편 난간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70대 부부가 크게 다치는 등 손님 3명이 중상을 입었고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카페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던 A씨는 후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차가 앞으로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급발진은 아니라고 보고 A씨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을 위협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 이른바 사이버레카, 구제혁과 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약탈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쏟아내는 사이버레커. 유튜버 구제혁과 카라큘라는 과거를 빌미로 찌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일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찌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찌양님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절대로 협박을 공모하거나 또는 돈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찌양을 공갈에 돈을 뺐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구제혁과 카라큘라 등 사이버레커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찌양과 관련한 의혹을 유튜브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구제혁의 경우 탈세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찌양을 또 협박해 찌양에게 지인 식당 홍보 영상을 강제로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혁에게 찌양에 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게 이익이라는 취지로 권유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단체 대화방과 통화 주요 내용을 보면 찌양 영상을 올려서 얼마나 버느냐며 그냥 돈을 뜯어내는 게 낫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등 얼마를 받는 게 좋을지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찌양 사건 이전부터 유사한 범행을 모의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사적 제재를 내세워 약점 폭로와 금품을 맞바꾸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약탈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폭로될 당시에는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로 소위 사이버 레커들이 다수 가담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을 밝혀낸 것입니다. 검찰은 찌양뿐 아니라 다른 인터넷 방송인도 스캔코인 사기 의혹 영상을 내려준다거나 보도 무마를 빌미로 구제혁과 카라큘라에게 각각 2,200만 원과 3,000만 원을 뜯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찌양 공갈 혐의 등을 받는 찌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의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저희 YTN이 확보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YTN이 확보한 영상에는 지난 6일 밤 슈가가 작업실에서 나와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슈가가 인도를 걷고 있는 경찰관들을 지나쳐서 주거지 앞까지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거지 입구로 좌회전을 하던 슈가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데요. 헬멧이 벗겨져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헬멧을 줍는 슈가에게 앞서 지나쳤던 경찰들이 다가옵니다. 경찰관들은 슈가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인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227%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서 슈가가 술을 마시고 스쿠터를 운전한 최종 이동 거리와 경로를 확인하면서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BTS의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팬덤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가가 그룹에서 탈퇴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이럴 때일수록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며 팬들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하이브 사옥 앞 인도에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화환에는 슈가 탈퇴해라는 메시지부터 추락을 축하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 슈가의 음주운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일부 BTS 팬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SNS에도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는 팬들의 글과 해시태그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BTS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물론 방송과 음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서둘러 탈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슈가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영상까지 추가로 공개되며 이 같은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반면 탈퇴 요구는 말도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커뮤니티 등에 보라색 리본 이미지를 공유하며 7명의 BTS를 지지한다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슈가 탈퇴를 요구하는 SNS 글이나 영상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팔로워 29만 명을 갖고 있던 대형 팬 계정이 슈가의 탈퇴를 촉구했다가 폭파되는 등 팬들, 특히 멤버별 팬덤 간의 대립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만을 주로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개별 팬덤이 너무 강해. 군입대가 더욱 이걸 강화시켜줬고 이번에 이제 슈가 사태가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가한 거죠. 원래의 아미 정신에서 많이 저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 BTS 완전체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슈가를 둘러싼 팬들의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심신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이 최근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병실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수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여전히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모자라 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립법무병원은 심신장애를 가진 범죄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 발달장애인 수용자들의 보호와 치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행동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약물 처방과 격리만 반복됐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최근 성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달장애 전문 병실을 개설했습니다. 수용자 인권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병원 내 의사 수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기준 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7.2명으로 의사 1명이 환자 110명가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60명과 비교해 2배 정도를 감당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어떤 수용자들이 그만큼의 어떤 재교육 그리고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려면 인력이 보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퇴직의사 채용 등 충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의 조사를 총괄한 국민권익위 국장의 죽음을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가리켜 살인자라는 단어를 쓰자 대통령실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민주당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총괄했던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을 두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살인자란 표현을 꺼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저열하다, 막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숨진 권익위 국장이 김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해 조사 책임자로서 극심한 자괴감을 토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근거 없다,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아가 죽음의 원인은 오히려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답변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승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언론의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과에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했다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전 의원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두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전현희 죽이기에 나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켜야 하는 사람은 김 여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자로 단행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복권은 야권은 물론 여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양쪽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들은 이번 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나혜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제거하기 전까지 한 번도 자기 입으론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은 측근을 통해 전원으로만 알렸고 최종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야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적절한 소통 방식이란 당내 중진들의 비판을 무릅쓰고 한 대표가 이런 전략을 택한 건 전통적 지지층의 불만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구도는 피하되 당 대표로서 친문계 적자인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발하는 당신 역시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당원들은 또 당내 의원님들 중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정부 검찰에서 함께 보수 진영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했다는 점도 한 대표가 집토끼 잡기에 나선 배경으로 꼽히는데 당정 관계엔 또 다른 불씨를 남겼습니다. 서로 확전을 자제하며 전면전은 피했지만 전당대회 이후 가까스로 손을 맞잡았던 윤 대통령과의 허니문은 이제 끝났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자칫 야권 분열로 번질 수 있었던 김 전 지사 복권이 되레 여권에서 파열음을 내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포용에 주력했습니다.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며 복권은 자신이 먼저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복권이 확정되자마자 환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총선 압승을 계기로 당내 장악력은 충분히 다진 만큼 오히려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희석할 계기로 삼는 모습인데
친명계 반응 역시 여유로워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님이 만약 마음의 준비만 되신다면 저는 지명직 최고까지도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수는 결국 사법 리스크입니다. 김 전 지사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며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이 전 대표가 받는 여러 재판 결과에 따라 리더십이 흔들릴 경우 야권 내 역학 구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전 대표 모두 당내 새로운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맞았지만 당정 갈등과 법정 다툼이란 각자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수해 지역을 방문해 수재민 15,000여 명을 평양으로 데려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만간 후속 조치도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평양을 선택한 걸까요? 이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주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의주군 수해 지역을 위로 방문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다닥다닥 설치된 천막 숙소를 찾아 아이들을 끌어안고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소개됐습니다. 중대조치라는 이름으로 복구 대책도 발표하며 수해 복구 기간 어린이와 어르신 등 15,000여 명을 평양으로 데려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두 평양에 데려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을 맡아 제공하는 비상체계를 가동시키며 전문가들은 수재민 보호장소가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권력의 중심이 상주하는 평양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한에선 평소에도 출입증이 있어야 평양 진입이 가능한데 그러한 상징성을 극대화한 대민 달래기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와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버이로서 보호하고 한다라는 것을 최대치로 보여주는 최고를 해주는 거죠. 평양으로 수재민을 대거 이동시킨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해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매체들은 물적 피해 규모는 상세히 전하면서도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망자나 실종자 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5,000명을 몇 달 동안이나 평양에서 보호하겠다는 건 이례적이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번 수해의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 지침이란 점에서 조만간 수재민 이동 지시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제 선전을 위해서라도 김정은의 애민주의가 큰 성과를 냈다며 거듭 선전에 나서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남북 육로 단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경의선 철로와 인접 부속 건물도 철거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이 공개한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 사진을 보면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에서 200m가량 떨어진 선로 옆 하얀색 건물과 함께 건물 앞 선로 3개가 해체돼 흙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선로를 따라 서쪽으로 1.2km가량 떨어진 또 다른 부속 건물도 사라졌는데 방송은 한 달 전 촬영된 위성 사진에선 온전한 모습이었다며 최근에 철거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지뢰를 매설했고 6월과 7월에는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를 철거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을 찾아 재난구호금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한 뒤 아직도 이재민 생활을 하는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많이 놀라고 지금 정말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절인데 이 생활 터전에 돌아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전전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재난구호금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금전적 지원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민사소송 등 추후 주민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자체에는 피해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전문가들을 불러 종합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시 차원의 대책과 정부,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지식과 경험의 법칙에서 좀 논의해보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인천시는 지하에 설치된 기존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거나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갖춘 기종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상 이전의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충전기를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갖춘 기종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급속 충전기는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방안도 충전 사업자와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정부가 국내외 완성차 업계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권고한 가운데 폭스바겐과 아우디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수입사인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는 어제 전기차 14개 차종의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전기차 14개 차종에는 중국산 배터리는 없었고 모두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앞서 볼보도 그제 고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2종 모두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르노코리아와 롤스로이스 등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르노는 트위지와 조에 등 전기차 3종에 모두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롤스로이스는 국내 출시 전기차인 스펙터에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도 산하 브랜드 지프와 푸조, DS 오토모빌 등 6개 차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는데 푸조에는 대부분 중국 CATL 배터리가 장착됐고 지프 랭글러 4XE와 그랜드 체로키 4XE에만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여행 분야에 이어 상품권에 대해서도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이 시작됩니다. 정산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700억 원이 증액되는 등 정부가 피해 복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여행 상품과 숙박, 항공권을 티몬 위메프에서 구매한 뒤 환불을 받지 못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자는 모두 9,028명이었습니다. 결제 금액으로는 256억 원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이번 달 안에 상품권 구매자에 대해서도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조정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도 8월 중에 추가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후속 조치도 이어집니다. 상품권 약관에 취소나 환불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직권 조사하고 대금 정산 기한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대금을 못 받은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전 자금 규모도 확대됩니다. 지난 9일 신청 하루 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마련된 300억 원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인원이 몰리자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 예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저희가 주말 중에부터 검토를 했고 기재부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700억 원 정도를 더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긴급 안전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자금 신청 과정을 간소화해 보다 빠르게 피해 기업을 정상화하고 이커머스 업체들의 현황을 조사한 뒤 우수한 플랫폼을 선정해 피해 기업 판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자격으로 레바논에 간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 고문이 가자 전쟁 휴전에 합의하면 레바논 상황이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광범위한 전쟁 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치스타인 고문은 현지 시간 14일 나비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을 만난 뒤 회견에서
휴전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호치스타인 고문은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이스라엘의 비타협적인 태도가 전쟁 중단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카타르 도하에서 현지 시간 오늘 열리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협상단이 기본 합의안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휴전 협상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이스라엘이 진지한 반응을 내놓는다면 협상 종료 뒤 중재국과 별도로 합의하길 원한다고 로이터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기습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의 목적을 완충지대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를 공격하며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건데 러시아는 진격을 막아냈다고 주장하지만 전장 상황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각종 군용 차량이 불에 탄 채 버려져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차량엔 러시아 번호판이 달려 있습니다. 점령된 러시아 도시 수드자에서 우크라이나 언론이 촬영한 모습입니다. Історичний момент, коли коли російський триколор падає на землю. 우크라이나는 이번 기습의 목적을 국경지대 방어를 위한 완충지대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가 하르키우 공세 때 한 주장을 그대로 되돌려준 셈입니다. На пошук та знищення противника в населеному пункті Суджа. З початку доби в полон взято понад 100 службовців противника.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진격을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비상사태 선포는 인접한 벨고르드주로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피란민은 이미 20만 명에 이릅니다. 러시아는 연일 파괴된 주택 등 민간인 피해를 공개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We see that Ukraine and Ukrainian forces they attack in civilian infrastructure and people who just live their peaceful lives. This is called just terrorism, nothing else. 우크라이나는 점령지에 민간인 대피로를 개설하고 구호물자도 제공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군정 실시도 검토한다고 밝혀 점령 장기화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 7개 가운데 6개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거나 지지율이 같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 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7개 경합주 유권자 2,8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 지지율이 해리스 부통령 48%,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나타났다고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주별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5개 주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조지아에서 두 후보는 동률이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던 지난 5월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에서 앞서거나 동률이었는데 상황이 반전된 겁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을 놓고 위헌 시비를 잇따라 제기한 걸 두고 대선 결과 불복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옳은 것을 위헌이라고 묘사하면서 그녀가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비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그가 올해 대선에서 두 번째로 패배할 경우 불복할 수 있는 토대를 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초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최근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사업 부분이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모 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장중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14일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의 주가는 한때 전날보다 4% 가까이 내린 159.53달러에 거래되며 160달러 선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 다른 주요 기업들 주가가 소폭 상승한 것과는 비교되는 흐름입니다. 영국 런던을 무대로 한 얼굴 없는 예술가 뱅크시의 벽화 연작 활동이 현지 시간 13일 마무리됐습니다.
런던 북부 캠던에 있는 런던 동물원에 셔터에 갇힌 동물들을 풀어주는 고릴라의 모습을 담은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이 벽화는 고릴라가 들어올린 셔터 사이로 물개와 새들이 나오고 안쪽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 밖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물벽화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번 고릴라 그림에 대해서는 자유에 관한 성찰이 담긴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렸던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여름축제로 변신했습니다. 지역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 또 세계적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 개막 공연 잡색 X입니다. 임실 필봉농악 풍물굿판을 무대 위로 가져왔습니다. 풍요와 타산의 상징, 금성의 삼신이 해금과 검은고, 가야금으로 마을의 우물을 불러냅니다. 우물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세탁기. 그곳에서 얼굴 없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임실 필봉농악의 기원으로 성장해갑니다. 잡색이란 것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 풍물꽃. 그러니까 이번 개막 공연은 스토리가 있는 농악, 대단히 실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의 어떤 다름도 있지만 또 어떤 장치의 다름도 있고. 올해 소리축제는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13개국에서 참여한 예술가들이 80개 프로그램 106회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개막 시기를 가을에서 여름으로 옮겨 축제의 격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올해의 국창 김영자와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를 초청했습니다. 여름이 되다가 일종의 비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퀄리티 있는 작품, 그다음에 또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소리축제에 오시는데 매우 용이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축제의 열기로 이겨내는 이열치열 전략인 셈인데 실내 공연은 예술성에, 야외 공연은 대중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역 축제를 넘어 공연 예술제로 성장을 꿈꾸는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오는 18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엄격하고 근엄한 종교의 대명사였던 불교가 요즘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찰 소개팅과 또 서핑을 접목한 사찰 체험 등 젊은 세대와 거리를 좁히려는 이색 행사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수혁 기자입니다. 30대 미혼 남성과 여성 각각 10명이 천년고찰 양양 낙산사에 모였습니다. 얼굴에는 첫 만남의 어색함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사찰에서 1박 2일 동안 지내면서 서로 마음에 맞는 짝을 찾는 나는절로 행사입니다. 하나하고 약간 웃음이 좀 이쁜 그런 분이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이어온 행사로 최근에는 유명 예능 방송에서 따온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7석 특집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쟁률이 70대 1을 넘을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매력적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 우선 많은 것 같고요. 또 템플스테이라는 한 가지 키워드를 공통점으로 가지고 만났다 보니까 대화를 하기도 수월하고. 낙산사에서는 서핑을 즐기면서 사찰 체험을 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서핑이라는 운동도 명상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우리가 몸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챙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명상의 방법이다. 충북 증평 미륵사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찰 체험, 이른바 댕풀스테이도 열렸습니다. 뉴진 스님의 DJ 공연부터 소개팅과 서핑, 반려견 동반 등을 접목한 이색 사찰 체험까지 기존 엄숙한 이미지를 깨고 장벽을 낮춘 불교가 단발적 인기를 넘어 젊은 세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종교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벌써 25일째 열대야가 연속 이어지고 있고요. 부산은 21일째, 제주도에도 한 달 넘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동풍이 산을 넘으며 몰고 온 열기가 서쪽을 뜨겁게 달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를 비롯해 세종과 춘천 34도, 대전도 34도, 청주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60mm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호남과 제주도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모레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오늘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를 마칩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